외환시장의 선물한 규제에 외환 파생 상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마련 중인 선물한 규제는 기본 선물한 개념에서 폭을 넓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이용 시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칩 이동이 활성화됩니다. 방통위는 SKT와 KT가 유심칩 이동을 제약한 것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에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2.4% 오르면서 1675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08% 정도 내리면서 49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49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화려하게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천억 원 넘는 매수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열심히 이 매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이 3천억 원 넘는 3,300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2,700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는지 자세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전강 후약의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점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했다는 점일 텐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3포인트 오르면서 1675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168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늘은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만치 않은 저항 세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반가운 점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세를 늘렸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천억 원 정도의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 3,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54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더 많은 물량을 매도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는데요. 하락으로 흐름 다시 바꾸면서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움직임 49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번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역시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와 다르게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지만 힘에 많이 딸리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이 38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52억 원, 외국인이 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폭을 많이 줄인 상태인데요. 선물한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심이 발동했고요. 증시와 유로화 강세가 둔화되면서 역외 세력에서는 달러 손절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낙폭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4원 90전 내리면서 1246원 10전에서 마감했는데요.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1239원에 출발했다가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약보합의 움직임 1246원 10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는 과정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3% 크게 올랐고요. 포스코 역시 3.7%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KB금융이 1.7%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두드러졌는데요. 환율 하락에 따른 조선주 강세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6.9%,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더 많은데요. 셀트리온이 1.4%까지 오르면서 오늘 대장주 자리가 바뀌었고요. 서울반도체가 0.1%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태웅이 조선업종 강세에 4.9% 동반해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SK컴즈는 6.2% 큰 폭으로 내렸고 CJ 오쇼핑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8%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종 지수를 봤을 때 철강 업종들 많이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철강 금속 업종으로 순매수하면서 종목들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포스코가 3.7%, 그리고 동부제철이 3.4% 오르면서 철강주도 강세 보여줬는데요. 종목들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선업종들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동안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력이 부각됐고요.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6.9%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TX 조선의약까지 4%대로 상승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에서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기자재들 오늘 6.8% 그리고 7%까지 움직임 나타나면서 조선 기자재 강세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증권 업종들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데요.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이 1.4% 그리고 동양종금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5% 오르면서 증권주들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테마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주항공주들 살펴봐야겠는데요. 나루호가 어제였죠. 제주도 공해상으로 추락했고요. 우주항공주들은 가격 제한폭으로 추락했습니다. 비츠로테크와 한양 ENG 역시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렸고요. 한양 디지텍 세트라가 역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분위기 전환해서 월드컵 수혜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들 많이 오르다가요. 장 마감 들어서는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킨 모습이었는데요. 하림이 1% 그리고 많이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강보합에서 마감됐습니다. 또 하이템맥주 역시 차익 실현 매물에 국순당과 함께 1% 하락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오늘의 지수 반등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나트항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장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에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오늘 장 특징 정리 좀 해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다른 요소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내재되어 있던 두 가지 위험의 그 정도가 수위가 좀 낮아진 것이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이 23포인트 올라서 1670선을 회복한 결정적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럽의 재정 위기의 수위가 낮아졌고 하나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성장세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더블딥에 대한 위험 수위가 낮아진 것을 그 대표로 들겠습니다. 일단 유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인 그런 노출된 재정 위험들이 있긴 하지만 최근 ECB가 정책상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거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 17일, 18일 날 EU 정상회담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말쯤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쨌든 유럽과 관련된 위기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서 ECB의 금리 동결, 양적 팽창과 함께 이런 공조화의 무게 중심으로의 이동 자체가 유로화 안정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CB에서 금리 동결과 양적 완화에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으로 보면 수출이 견조하고 소비 판매가 굉장히 양호한 측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정상화할 수준까지 경기가 정상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전반의 더블립 리스크가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이 오늘 주가 반등을 보인 이유가 되겠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험의 감소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들이 이익 성장에 초점을 맞춘 IT나 자동차보다는 위험 축소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심 쪽으로 매수세를 확대하면서 오늘 시장의 세부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과 포스코와 같은 철강업종, 두산인프라와 같은 기계업종과 현대건설 같은 건설업종 등이 상승했다는 것이 오늘 장의 특징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도 하나는 LG전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존 포지션을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본격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예,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또 기조적이냐 본격적이냐 이런 논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근으로 봐서는 일단 순매도의 형태의 외국인 매도는 많이 조금 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적게는 어쩌면 외국인들은 소량으로 출발하게 있겠지만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점이 아마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시각에서는 그동안 좀 매도 위주의 시각에서 앞으로 투자가들은 좀 매수에 가까운 시각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매크로 사이클이 아직은 하락의 중반을 못 넘어간 점에서 외국인 매수의 강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 특히 외국인 매수는 그동안 처분했던 거에 대한 재매수 성격이 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더라도 그 강도는 지난해 올해 초 3, 4, 5, 6 이런 3, 4월 같은 이전과 같은 그런 강한 쪽의 매수보다는 좀 약화된 매수로 보시면 옳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보다는 좀 못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였던 업종들 어제부터 그러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철강 아직까지는 업황이 개선됐다고 보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조선 업종과 그리고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평가가 좀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나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도 평균 회귀 현상에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냉정하게 쳐다보면은 역시 글로벌 시장의 경기 위험이라든가 금융 위험 이런 부분들의 위험 팩터라고 하죠. 주가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락했던 섹터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IT와 자동차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매우 강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팩터는 앞으로 1, 2개월은 위험이 더 줄어드는 쪽에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위험 요소 때문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서 일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힘이 되면서 점점 주식이 싸다는 쪽, 오히려 좀 이익 성장에 비해서 접근하기 비싼 주식보다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가 위험이 사라지면서 위험 묘수의 불확실성의 해소에 따라서 제값을 찾아가는 평균 가격 회귀 현상, 즉 PBR로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업황이나 이런 쪽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논리를 충분히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지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기존 가격보다 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매력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 우리 시장을 한번 예측해 보려면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떤 부분에 한번 저희가 집중을 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가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유럽 문제든 경기 문제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는데 다우지수가 어제 만을 회복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큰 위안거리가 됐듯이 다우지수가 다음 주에도 만을 지키는지 또 만에서 안착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월에 다우지수 저점은 9,900선이었고요. 6월 조정이 나왔을 때도 9,900선인 초반이었습니다. 따라서 9,900보다는 오히려 만에인데요. 만에 대한 상징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10년은 테크니컬한 측면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21선입니다. 즉 유럽 재정 문제를 어떻게 미국 시장에서 바라보는지 또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패턴을 어떻게 보는지가 이 심리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21선이라고 본다면 21선의 저항은 지금 다우 기준으로 1200선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1180이니까요. 한 20-30포인트 위에 올라가게 되면 심리선인 그런 어떤 저항선에 오게 되고요. 그 극복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다음 주 초에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우지수 만에 직결되는 연결 문제라는 측면과 테크니컬 문제, 심리적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보기에 일단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은 다음 주에 중후반쯤에 EU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어제 이미 22 중앙은행 회의에서 양적 팽창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22 정상회담은 폭넓은 의미에서 유럽 회원국 간 공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는 점은 독일이 이제 적극적으로 ECB의 현재 부실채권을 ECB를 통해서 사들이는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결론이 내려야 나중에 월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다음 주 후반에 EU 정상회담에서 채권 매입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좀 긍정적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주에 미국 증시는 오늘 밤 발표된 소매 판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뉴욕 제조업 지수 중반에
미국의 산업 생산과 가동률 등이 주목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가동률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가동률은 전형적인 경기의 동행 지표고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폭제 중에 하나는 경기 정상화 측면에서 동행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산업 생산과 함께 가동률이 좋아진다면 이 또한 현재 증시 분위기에서는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좀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 평균 회귀 현상에 대해서도 앞서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전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것도 좋겠네요. 예, 증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적인 변화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면 다음 주에도 반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동안 매도에 좀 치중했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그 자동차나 IT 쪽의 그 섹터의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주도주의 움직임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하나 꼽아야 되는데 특히 앞서 제가 LG전자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섹터별로 순환매 양상은 전형적으로 이제 바닥 탈피 국면이나 또는 순환매 마지막 국면일 수 있는데요. 아직 경기 사이클이 완전하게 그 주가의 긍정적인 사이클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기간 조정 내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의 연장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본다면은 대체적으로는 매물대 구간하고 기존의 그 박스권 구간을 본다면 상단은 17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다면 매물대는 1700 부근에서 전체 올해 거래량의 대략 20% 정도가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1700선 이상에서 안착 확인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의 재부상 또는 기존주의 재부상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때 또는 경기 사이클이 중반부 이후에서 새로운 사이클로 전환되는 시점 이렇게 좀 본다면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회귀 현상에 대한 특징들에 좀 주목하는 그런 시장 움직임에 좀 시장의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세히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선물한 규제에 외환 파생 상품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마련 중인 선물한 규제는 기본적 선물한 개념에서 폭을 넓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물한이란 장래 어느 시점에 외국환을 일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같은 선물한 포지션 규제가 폭넓게 확대되면 선물한 자체의 옵션과 스와프, 여기에 선물한 등 외환 파생 상품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파생 상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기본적 선물함만 규제할 경우 다른 상품을 이용해 유동성 규제를 피해 나갈 여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담은 유심안으로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유심 이동이 활성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가 유심의 이동성을 제약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데 대해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월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SKT와 KT는 단말기 분실 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보호 서비스를 무단으로 가입시켜 유심 이동을 차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심 단독 판매 및 개통도 거부해왔으며 해외에서 가입자가 유심만을 구입해 통화하는 것도 막아왔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로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분양 물량을 떠안고 가느니 분양가를 내려서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K건설은 수원시 정자동에 지은 SK스카이뷰 3,498가구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수원시에서 승인한 가격보다 17만 원 낮은 1,15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는 15일 청약받는 서울 반포동 힐스테이트의 분양가를 인근 반포자이보다 20% 싸게 정했습니다. 또한 대림산업은 남대전 이편한 세상의 84제곱미터형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580만 원에서 6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지난해 분양한 인근 아파트보다 250만 원에서 29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개인에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부를 할 때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기업에만 주던 세금 혜택을 일반 법인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영위하는 단체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신한은행이 경기도 기흥연수원에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1기 신한금융사관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자산관리와 기업 전문가, 투자금융, 글로벌, 금융공학 등 5개의 심화 과정과 외환 등 6개 핵심 성장 분야의 특별 과정에서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국내 69개 자산운용사의 2009년 회계연도 단기 순이익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1,715억 원, 미래에셋맵스가 536억 원을 각각 기록해 전체 자산운용사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맵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87%나 급증했습니다. 한화증권이 16일 오후 3시 15분부터 경기 광주 지점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현철 한화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팀장이 강사로 나서 국내외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2010년 하반기 대응 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수출보험공사와 정책금융공사가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수출보험공사의 해외 사업 심사 보증 기능과 정책금융공사의 외자 조달 기능을 결합해 수출 및 해외 투자 기업에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1.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후반부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아시아 지역 증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가 1.7%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705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증시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4% 오르면서 2,574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는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매수를 하겠지만은 예전만은 좀 못할 것 같다는 평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이 자신이 어떤 수익을 거둘지 그 영역을 한번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수익보다는 그래도 완만한 성장세를 택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우리 국가대표팀들이 이 그리스와 맞붙는 그런 또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저도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